어느 날 한 스타트업 대표의 컴퓨터에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거느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 내용은 간단했어요. 당신 회사를 사고 싶다. 값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하나에 조 단위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며칠 뒤 회사 사내 게시판에 짧은 공지를 하나 올립니다.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겠죠. 1조가 넘는 돈을 눈앞에서 걷어찬 거니까요. 그리고 1년 반쯤 뒤인 2026년 8월, 이 회사의 반도체가 저 멀리 북유럽 스웨덴의 데이터 센터로 8,800장 넘게 실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회사, 퓨리오사 AI. 그리고 1조를 거절한 남자, 백준호 대표입니다. 먼저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인지부터 짚어야겠어요. AI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딱 한 회사가 지배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죠. 요즘 챗GPT다 뭐다 해서 AI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 AI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90%라는 건 사실상 독점이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하려면 엔비디아 앞에 줄을 서서 부르는 게 값인 그 비싼 칩을 사야만 합니다. 재밌는 건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심지어 메타까지 하나같이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대안이 없거든요. 이건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 하나를 두고 줄을 선 상황과 같아요. 물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 우물밖에 없으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엔비디아가 미우면서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에게 한국의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돌을 던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2017년에요. 챗 GPT가 나오기 5년 전이었죠. 백준호 대표가 회사를 세웠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같이 이랬답니다.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대기업도 못하는데 너희 같은 스타트업이 하겠어? 비웃음에 가까운 회의였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삼성 같은 초대형 기업도 쉽게 엄두를 못 내는 게 이 서버용 AI 반도체 설계니까요. 그럼 백준호라는 사람은 뭘 믿고 이 무모한 길에 뛰어든 걸까요? 이 사람의 이력을 봐야 합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들어갔다가 미국 조지아 공대로 편입해 전자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쳐요.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심장부를 두루 거칩니다.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유명한 미국 AMD의 GPU 설계팀에서 일했고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거칩니다. 설계면 설계, 메모리면 메모리. AI 반도체로 가는 길목의 핵심 기술을 전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어요. 회사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퓨리오사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여전사 이름이에요. 기존 질서를 뒤엎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 전사요. 이름 하나에 이미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의 시선을 읽게 돼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 굳이 한국에서 창업했을까요? 백 대표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배터리, 메모리 반도체까지 하드웨어를 만들어 세계에 내다 팔아본 나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국의 약점을 볼 때 이 사람은 한국의 제조 DNA를 무기로 봤던 겁니다. 시선 자체가 남달랐던 거죠. 하지만 믿음만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지진 않죠. 초창기는 처절했습니다. 첫 종잣돈 13억 원. 다음 투자로 80억 원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년 9개월이었어요. 같은 시기 해외 경쟁사들은 1,000억 원씩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2년 9개월 동안 제대로 된 투자를 못 받았다는 건 칩 하나 제대로 만들 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만든 칩도 실물도 없이 엔비디아를 깨겠다는 말만 하는 회사에 누가 돈을 넣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 대표의 해석이 놀랍습니다. 그 지독한 자금난을 두고 돌이켜보면 축복이었다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칩을 만들 돈이 없으니 그 2년 9개월 동안 회사는 오로지 설계만 팠습니다. 백 대표는 반도체 설계를 영화에 비유해요. 촘촘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없어 촬영은 못하고 시나리오만 계속 고쳐 쓰던 시기가 결과적으로 회사의 설계 실력을 극한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좌절할 시간을 이 사람은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회사가 택한 기술의 방향도 짚고 가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GPU라는 칩이에요. 그런데 GPU는 원래 뭘 위해 태어났는지 아세요? 게임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의 수많은 픽셀을 동시에 계산하는 데 특화된 범용 엔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렬 계산이 AI에도 딱 맞았던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대박이 난 이유예요. 하지만 백 대표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걸 AI에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AI만을 위한 전용 엔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GPU가 온갖 길을 다 달릴 수 있는 만능 SUV라면
NPU는 오직 고속도로만 미친 듯이 빠르고 연비 좋게 달리는 전용 차량인 셈이죠. 대신 좁은 길엔 못 들어가고요. 이 전용이라는 선택이 나중에 퓨리오사의 최대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틴 끝에 2021년 첫 칩 워보이가 나옵니다. 다만 백 대표는 1세대에 대해 굉장히 솔직해요. 절대 성능은 글로벌 회사들과 차이가 컸다고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 칩은 챗GPT 같은 게 나오기 전 이미지 인식이 대세이던 시절에 설계가 시작됐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진짜 반전은 2세대 칩에서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레니게이드, 우리말로 반역자, 배신자예요. 기존 질서를 배신하고 뒤엎겠다는 뜻이겠죠. 이 레니게이드는 애초에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백 대표가 던진 한마디가 소름 돋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딱 3곳뿐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퓨리오사 AI. 90% 점유율의 엔비디아, 그 라이벌 AMD,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같은 반열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물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니게이드가 엔비디아를 이겼느냐? 아니에요. 절대 성능만 보면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대표 칩 H백의 절반 정도입니다. 정면으로 힘싸움을 하면 아직 엔비디아가 세죠.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승부수가 나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엔비디아가 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바로 전력 효율입니다. 레니게이드는 성능이 절반인 대신 전기 사용량이 엔비디아 칩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전력당 성능. 그러니까 같은 전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를 따지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2배가 효율적인 셈이에요. 서버 단위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엔비디아 칩 8개를 꽂은 서버와 퓨리오사 칩 16개를 꽂은 서버가 거의 같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 전기값은 퓨리오사 쪽이 훨씬 덜 나가는 거죠. 이게 왜 결정적일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무서운 적이 전기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나라 전체의 전력망을 걱정할 정도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전기값은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백 대표는 우리 칩이 더 세다고 힘자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칩을 쓰면 전기값이 곧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 다윗의 영리함이었죠. 그런데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었던 데는 시대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AI라는 게 크게 2단계로 나뉘어요. 하나는 학습, 그러니까 AI를 똑똑하게 가르치는 단계. 또 하나는 추론, 다 배운 AI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답을 내놓는 단계죠. 여태까지는 학습이 중요했고 그 학습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I가 일상으로 퍼지면서 무게중심이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돌아가는 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이 추론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리고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전력 효율과 비용입니다. 퓨리오사가 처음부터 겨냥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였던 거죠. 엔비디아가 다 차지한 학습 시장 말고 이제 막 열리는 추론 시장에 깃발을 꽂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실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능은 정부 검증으로도 뒷받침됐어요.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국산 AI 반도체 성능 시험에서 레니게이드는 AI 챗봇, 문서 검색 같은 주요 서비스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의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에 이 칩이 들어갔는데 기존 GPU보다 전력당 성능이 2.25배 높게 나왔고요. 삼성 SDS는 이 칩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LGU 플러스는 자국이 직접 통제하는 AI 인프라에 이 칩을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까지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려요. 아람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아람코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에서 딱 4개 업체를 불러 평가했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2곳, 한국에서 2곳, 그중 하나가 퓨리오사였어요. 왜 아람코 같은 거대 기업이 엔비디아만 쓰지 않고 굳이 여러 회사를 불렀을까요? 여기엔 지정학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 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엔비디아를 못 사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각국은 필사적으로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어요. 바로 그 대안 후보 명단에 한국의 퓨리오사가 들어간 겁니다. 백 대표는 이렇게 말해요. 아람코 같은 기업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진 않았을 거라고요. 실력의 인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퓨리오사와 손을 잡습니다. 3세대 칩을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브로드컴이 누구냐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손꼽히는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이 왜 한국의 9년 된 스타트업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레니게이드에서 이미 증명된 추론 기술과 실제로 양산까지 해낸 실적 때문입니다. 거인은 아무하고나 손잡지 않으니까요.
이건 퓨리오사의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서였던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본 메타가 2025년 3월 1조 2천억 원을 들고 온 거예요. 메타는 절박했습니다. AI를 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하는데 너무 비싸고 물량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아예 엔비디아를 대체할 자체의 하드웨어를 갖고 싶었던 거죠. 마침 한국에 전력 효율 좋은 칩을 양산까지 해낸 회사가 있다? 통째로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준호 대표는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인수 이후 사업 방향과 조직 구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회사를 메타에 판다는 건 경영권을 미국에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퓨리오사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메타의 한 부서가 됩니다. 창업 때 품었던 그 꿈, 한국의 제조 DNA로 엔비디아라는 질서를 뒤엎겠다는 꿈이 통째로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 개인이 상상하기 힘든 돈이죠. 그걸 걷어찬다는 건 단순히 배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온 것의 가치를 눈앞에 1조보다 훨씬 크게 봤다는 뜻입니다. 자금난 2년 9개월을 버티며 설계만 파던 그 뚝심,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해석하던 그 시선. 그 사람이니까 1조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장이 증명해줍니다. 메타에 팔지 않은 1년쯤 뒤인 2026년, 퓨리오사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메타가 제안했던 1조 2천억의 2배가 넘는 값이죠.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앞장서 8천억 원 안팎을 직접 투자하기로 합니다. 정책 자금에 네이버 같은 민간 투자자의 돈이 더해진 구조였어요. 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는 세 번째 AI 기업이자 사실상 정부가 밀어주는 AI 반도체의 간판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첫 공식 일정으로 이 회사를 찾아 AI 분야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는 일화도 업계에 두고두고 회자되죠. 마침내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된 그 사건이 터집니다. 2026년 8월 퓨리오사 AI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지어지는 AI 데이터 센터에 레니게이드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기업 데이터 센터 운영사와 손을 잡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총 8,800장이 넘는 칩을 수출합니다. 2027년 초에 우선 1,800장을 넣어 가동을 시작하고 데이터 센터를 15메가와트 규모까지 키우며 8,800장 이상을 순차적으로 채워 넣는 계획이에요. 금액으로 약 1,230억 원.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1,000억 원대 수출을 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 GPU를 완전히 밀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씁니다. 이른바 이기종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AI를 가르치는 학습 작업은 GPU가 맡고 사용자에게 답을 내놓는 추론 작업은 레니게이드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퓨리오사는 엔비디아를 다 쫓아내겠다고 무리하지 않았어요. 대신 엔비디아 옆에 엔비디아가 약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현실적인 진입을 택한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그늘 및 빈틈에 자기 자리를 만든 거죠. 이게 왜 상징적이냐면요. 그동안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 불렸지만 그건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 HBM 같은 거요. 정작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것도 서버용 고성능 칩은 늘 미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SK도 아닌 9년 된 스타트업이 그 벽을 뚫고 유럽 한복판에 한국산 AI 두뇌를 깔게 된 거예요. 유럽이 왜 하필 한국 칩을 골랐을까요? 여기서도 그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유럽은 전기값이 비싸고 탄소 배출 규제도 엄격한 곳이에요. 그러니 전력을 덜 먹으며 AI를 돌릴 수 있는 칩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효율로 승부하는 퓨리오사가 파고들 틈이 정확히 거기 있었던 거죠. 게다가 LG, 삼성, 아람코 같은 굵직한 고객들과 이미 검증을 마친 이력이 신뢰를 더해줬습니다. 백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던 레퍼런스, 실제로 써봤다는 실적이 결국 유럽의 문을 연 열쇠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이 엔비디아를 제쳤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보면 엔비디아의 벽은 여전히 아득합니다. 그리고 그 벽은 칩 성능이 아니에요. 진짜 벽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수십 년간 엔비디아의 쿠다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칩이 나와도 개발자들이 쿠다를 버리고 갈아타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숙제입니다. 백 대표 본인도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백 대표가 든 비유가 절묘합니다. 전기차예요.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안 썼잖아요. 충전소도 없고 배터리도 불안하고 불편하니까요. 지금 AI 반도체가 딱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쿠다는 잘 깔린 주유소 같은 거고 퓨리오사 같은 신생칩은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전기차 같은 거죠.
하지만 그는 되묻습니다. 10년 뒤에 전기차와 가솔린차 어느 쪽이 더 많아질 것 같냐고요? 근본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은 초반에 불편해도 결국 시장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전력 효율이라는 근본적 우위를 가진 자기 칩이 1%, 2%씩 스며들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퍼질 거라는 확신이죠.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국내에도 리벨리온이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있어요. 심지어 리벨리온은 기업 가치를 3조 4천억 원까지 인정받으며 퓨리오사보다 먼저 상장을 노리고 있죠. 흥미로운 건 백 대표의 태도예요.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들을 하나로 합쳐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그는 반대합니다. 하나로 합치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경쟁이 있어야 생태계가 큰다는 소신이죠. 경쟁사를 적이 아니라 함께 판을 키우는 동반자로 보는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통쾌한 승리담으로 포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년 9개월의 무명 시절을 좌절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 해석한 선택. 정면 힘싸움 대신 상대가 약한 전력 효율의 틈을 파고든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1조 2천억이라는 눈앞에 확실한 돈 대신 불확실하지만 자기 손으로 끝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미래를 택한 선택. 우리는 흔히 성공을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느냐로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예요. 무엇을 거절할 수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1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3조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큰 이익을 걷어차는 그 배짱은 사실 배짱이 아니라 자기가 가려는 길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유럽으로 건너간 8,800장의 칩은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답장인 셈이죠. 물론 이 답장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쿠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 반도체 지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제는 엔비디아조차 곁눈질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질서를 뒤엎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홀로 시나리오를 쓰던 사람이 결국 판을 흔드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이 반역자의 다음 행보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